아직까지 정다는 구경자기 삶은 정다도 만나보세 우리 또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나타 없는匂い今では忘れてるのに숨지가 않았어 이것을 이용하면서 샤스이 말하는 그 사람이 쇼션 화려적이 왔지 신주여 꿈속에서 나도 조용히不想听，在屋顶地上我抓破，当身边的微风轻轻吹起。 하나님 내 살아가 물그림 그려놓고 너가 사랑해 아름답다 너가 사랑은 아름답다 해질무역 거리에 나가 차를 마시니 내 인생의 영원한 화려한 축제여 눈물 속에서 멀어져가는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사랑과 나누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7년 전 역사적인 조용필 북경 공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1981년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콘서트에 참가했을 당시에 우연히 북경의 사진을 본 조용필은 중국에 진출하고자 결심을 하였고 1984년 7월 고라쿠엔 팩스뮤지카 공연 직후 조용필 중국 공연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고 인고의 세월을 보낸 끝에 마침내 1988년 8월에 공연이 성사되었다. 1988년 8월 3일 동경 나리타 공항에서 북경행 잘 7, 8일편에 몸을 실은 조용필은 무려 7년여 만의 결실에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한국 가수로서는 최초로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역사적인 무대를 갖는 셈이었다. 상해시가 나타나고 양자강이 시야에 들어오면서 마치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웃고 떠들다가 한편으론 정말 중국 무대에 서는 걸까?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당시 세계적인 인기 듀오 웸이 북경 공연을 가졌을 때 중국 관객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고 호응도 보이지 않아 중국에는 다시 오지 않겠다라며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문득 조용필의 머리에 떠올랐다. 기내에는 조용필의 전속밴드 팩스, 일본 NHK 방송 스텝, KBS 팀 등이 우리나라의 화평5호 방종단 일행 이외에 중국 수학여행을 가는 일본 여학생들이 있었는데 조용필의 얼굴을 알아보고 스튜어디스를 통해 사인을 요구해오기도 했다. 어딜 가나 나의 팬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조용필은 간혹 긴장이 풀리기도 했었다. 광활한 대륙을 가로질러 오후 2시 30분경에 북경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트랩에서 내리자마자 AP, 교도통신 등 수많은 외신 기자들이 몰려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인터뷰 세례가 이어졌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든 적이 없었는데 자그마한 체구에 청바지 차림, 당시 그곳 사람들이 보기엔 묘하기 짝이 없는 조용필이 대체 누구길래 야단 법석인가 모두들 의아한 시선을 보냈다. 공항에는 조용필 일행을 초청한 중국 국제우이 촉진회의 최화당 부주임이 마중을 나와 한국말로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며 반겼다. 최화당 부주임은 친할아버지같이 인자한 인상에 무척 순박해 보였고 인사말을 하기 위해 일부러 우리말을 배웠다는 말에 따뜻한 인정이 진하게 느껴졌다. 먼 나라로만 여겨졌던 중국이 바로 이웃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었다. 최고의 귀빈들에게만 내놓는다는 승용차 링컨 컨티넨탈과 벤츠가 조용필을 위해 대기하고 있어 조용필에 대한 예우가 극진하다는 걸 또 한 번 느꼈다. 숙소인 장성 호텔까지 가는 길은 12차선에 쭉 뻗은 넓은 도로가 약 40분간 계속 이어졌다. 도로 주변 곳곳에는 새로운 건물들이 한창 건설 중이어서 최근 중국이 현대화 물결로 자고 나면 달라진다라는 말을 되새기게끔 했다. 장성 호텔엔 오후 4시 30분께 도착을 했다. 그날 밤에는 초청 측인 중국 국제우이 촉진회가 베푼 만찬에 참석을 했고 조용필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아시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시아를 제쳐놓고 서구로만 진출해왔다. 이제 제가 아시아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음악 통로를 열게 돼 기쁘다라고 말하고 주먹을 마주 잡은 채 쉐쉐 하는 중국식의 감사의 뜻을 표하자 좌중은 폭소가 터졌다. 다음날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난 조용필은 말로만 듣던 만리장성으로 향했다. 호텔에서 고속도로를 달려 약 1시간 30분 만리장성의 장엄한 모습에 계단을 따라 하나하나 역사의 유적을 밟아갔다. 성을 오르는 동안 갖고 갔던 라디오에서 KBS 라디오 국제방송의 아침 방송이 명확한 소리로 들렸다. 한국 방송이 나온다고 누군가 외쳤고 모두들 모여 귀를 기울였다. 만리장성 위에서 우리 방송이 들린다는 사실이 그렇게 반갑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만리장성의 절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만리장성의 경치는 아침이 최고라는 말대로 끝없이 이어진 성곽, 밑에 극히 깔린 안개, 짙은 숲, 저 밑으로 몸을 던질까 보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조용필의 온몸을 휘감았다. 만리장성에서는 친구여의 KBS 녹화가 있었다. 조용필은 통기타 하나를 메고 올라가며 계속 친구여를 불렀다. 당시 중국의 최고 인기 가수인 후이닝도 이 녹화에 참여했는데 그는 허밍과 랄랄로 이어지는 코러스를 집어넣어 주었다.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케 하는 만리장성의 경관을 바라보며 절로 멜로디가 입에서 흘러나와 메고 있던 통기타로 반주를 넣어 보았다. 서울에 가면 만리장성을 곡으로 만들어 꼭 팬들에게 전하리라 라고 조용필은 다짐했다. 새벽 5시부터 산행을 시작해서 무려 6시간 만인 11시에 내려오는데 절경에 취해 있던 일행들은 전혀 지친 표정이 아니었다. 오후에는 등소평의 딸인 등님이 회장으로 있는 동방미술학회에서 조용필 일행을 초청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중국 문화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중국 전통음악단은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소절로만 골라 선보였고 아크로바트, 마술쇼 등을 보여주었다. 특히 12줄로 된 현악기로 연주하는 호수에 뜨는 달은 음의 심한 진동 현상을 보이는 중국 음악의 진수였다. 연주 기법에는 록 기타에 줄을 끌어올려 음의 변화를 주는 밴딩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보다도 더욱 격렬했고 열정적이어서 무척 놀라웠고 빛은 동방에서 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이 자리가 끝나고 조용필 일행은 동방미술교류학회에서 준비해간 운보 김기창 화백의 산수화를 선물했고 이들 역시 학회에서 만든 동양화집을 조용필 측에 선물했다. 말 그대로 동방양국의 미술이 교류되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밤늦게 조용필 숙소로 리닝이 찾아온 것은 뜻밖이었다. 86년 아시안게임 당시 조용필 노래를 들으며 운동 연습을 한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기에 그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막상 온다는 연락을 받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조용필 씨는 이곳에서도 커다란 인기가 있습니다 라고 전했고 올림픽 때 서울에 와서 또 만나자고 했다. 또 이날 밤에는 북경에 살고 있는 한국인 성악가 방초선 씨에게서도 잘 오셨습니다 라는 인사 전화가 왔다. 다음 날은 아침부터 천안문 광장에서 TV 녹화를 했는데 그 광장은 여의도 광장보다도 훨씬 더 넓은 것 같았고 네모진 블록이 이어져서 150만 개가 되는데 행사가 있을 때 그 사각 블록에 한 사람씩 서 있다고 해 그들의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비춰지기도 했다. 광장에 엄청난 인파로 들끓었고 알고 보니 모두 지방에서 올라온 관광객들이었고 너무 사람이 많아 당초 천안문 모택동 초상 바로 밑에서 하려 했던 서울 녹화를 포기해야만 했다. 우연히 연변대학에 1억과 교수로 있다는 한국인을 만났는데 서울에서 왔습니다. 조용필을 아십니까? 라고 말을 건네자 안다고 했다. 제가 바로 조용필이다 라고 말하자 너무 반가워했다. 연변에도 돌아와요 부산항해 같은 노래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이날 저녁에는 주최 측에 대한 조용필 측의 감사 파티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호텔에 돌아오자 교도통신 직원 노자와로부터 파티가 취소됐다. 또한 북경 공연도 취소될지 모른다라는 불길한 소식이 전해져 왔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나 정치적인 미묘한 상황으로 국영인 북경 호텔에서는 공연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 같았다. 얼마 후 노자와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 북경 호텔 공연은 취소되었고 대신에 숙소인 장성 호텔을 교섭 중이지만 안 될지도 모르니 너무 기대 말라는 얘기였다. 말 그대로 청천
병력이었다. 북경 호텔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스태프들이 다음날 공연을 위한 무대 세팅이 한창이었다. 북경 호텔 대연회장에서 무대 세팅을 하고 있는 스태프들에게 차마 중지하라는 말은 못하고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는데 저녁 7시경에 공연장 섭외를 하고 있던 교도 도쿄 직원인 노자와로부터 연락이 왔다. 축하합니다. 장성 호텔에서 하도록 허가가 났습니다. 장성 호텔은 미국 쉐라튼 호텔과 합작하고 있는 민영 호텔이라서 막판에 간신히 대관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용필아 고맙다 라고 마음속으로 외친 조용필은 스태프들에게 공연장이 바뀌었으니 무대를 뜯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었다. 영문을 모르던 스태프들도 그동안의 상황을 알고는 즐겁게 작업에 임했다.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무대를 뜯는 작업을 지켜보고 잠자리에 든 조용필은 묘한 자신감이 들었다. 고비를 수차례 넘기다 보니 만일 또 공연이 취소되면 천안문 광장에 통기타를 메고 혼자 나가서라도 노래를 부르겠다. 광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까지 막지는 못하겠지. 북경에서 노래를 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하는 오기까지 솟았다. 공연일인 다음날은 오전에 북경역 앞에서 서울의 TV 녹화를 할 예정이었으나 차를 타고 가는 도중 폭우가 쏟아졌다. 지나가는 비인 줄 알고 기다려 봤으나 쉽게 그칠 것 같지 않아 차내에서 북경거리를 배경으로 녹화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북경 시내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북경에서 오늘 시내를 한 바퀴 쭉 돌았었는데 굉장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거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경역에서 서울을 부르려고 했었는데 비가 너무 오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 서울을 한번 부를까 합니다.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북경의 비 같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북경 시내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 오는 서울거리가 생각납니다. 잠시 쓸쓸한 생각에 잠겨있던 조용필은 서울을 부르며 그간 힘들었던 기억들을 지워버렸다. 저녁 8시 15분 공연의 오프닝 세리머니가 시작됐다. 조용필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착 가라앉아 있었다. 비 때문인가? 第一天去的是万里长城，第二天去的是天安门广场，第三天去的是王府井大街，确实是到北京来太荣幸了。 오프닝의 사회는 북경에 와서 줄곧 조용필의 통역을 담당해왔던 북경 거주 한국인 김정봉 양이 맡았다. 김 양은 올해 나이 18살로 북경 모란봉 밥점에서 일한다는 예쁘장한 아가씨였다. 그녀에 대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었으나 오빠가 중국 국영 CCTV의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8시 30분부터 공연이 시작됐다. 巴黎朗，各位来宾，你们好，我是从韩国来的赵龙碧，我见到了你们非常高兴，请多关照。请慢，Thank you。我不负责对中文，请海你来讲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한성에서 온 조용필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는 인사를 준비한 메모를 보며 중국어로 말했고 쩐머양 하고 덧붙이자 객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알자에 없는 나를 따라 놓아달라고 석달라를 불고예
창을 뜨고 눈만 가니 아직까지 정다는 국경자기 삶은 정다고만 만나보세. 첫 곡은 정선 아리랑이었고 한오백년, 강원도 아리랑 등이 이어졌는데 예상대로 관객들은 반응이 없었다. 조용필 자신도 공연 시작하면서 객석 양쪽 사이드에서 마치 누가 노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아 긴장이 되었고 중국 노래를 부를 때는 가사를 잊어버려 당황하기도 했다. 네 번째 곡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나오면서 객석 돌아왔다 부산항에 그리운 형제여.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아는 멜로디라는 듯 한두 사람이 따라 불렀고 노래가 끝날 무렵에는 모두 박수를 치며 따라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잘 안 보이던 객석이 눈에 확연히 들어왔다. 약 1,800여 명의 관객이었는데 누구인지는 몰라도 일본 관객이 많았다는 AP통신의 보도와는 달리 대부분 중국인들이었다. 친구여는 중국의 인기 가수 후이닝과 함께 듀엣으로 불렀고 특별히 작곡한 노래 우정을 후이닝에게 선사했다. 서울 서울 서울을 마지막으로 공연이 끝을 맺자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Thank you very much. 谢谢 Thank you very much. 谢谢 관객들은 앙코르를 외치며 기립박수를 쳤다. 앙코르를 받으려 했으나 스텝과 무대 감독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고 다시 나가 인사만 했다. 또다시 박수가 계속 나와 그칠 줄 몰랐다. 무대 뒤로 돌아온 조용필은 마침내 해냈다를 속으로 외치며 넥타이를 풀고 음료수를 시원하게 들이켰다. 4박 5일간 중국에서 지내면서 만난 우리 교포들은 동족이라는 데서 오는 친밀감과 이데올로기의 장벽으로 수십 년간 떨어져 있다 상봉한다는 생각으로 더욱 애틋한 정이 깃들었다. 줄곧 조용필을 따라다니며 통역을 맡았던 18세 소녀 김정복 양은 처음 만날 때부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며 감격해했고 천안문 광장에서 우연히 만난 우리 교포들도 조용필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눈물까지 흘렸다. 조용필 노래는 이미 홍콩과 일본을 통해 복사 테이프가 많이 들어가 있었고 방송에서도 자주 방송되고 있어 얼굴은 몰라도 조용필 이름 석자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음악은 사상, 인종, 국경을 초월하는 만국어임에 틀림없음을 새삼 실감한 현장이었다. 接着演唱中国国旗，让我看一眼。 김정복 양은 처음 만났을 때 모란봉 밥점에서 복무하는 김정복 올세다 하는 생소하게 들리는 억양이 섬뜩하기까지 했고 우리에 관한 정보 지식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감시원이 아닌가, 내심 경계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가 서울을 무척 동경하고 있고 조용필의 열렬한 팬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특유의 평안도 억양이 섞인 감탄사를 연발하던 그녀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의 표시로 조용필이 지니고 있던 카세트 플레이어를 선물했다. 조 선생님의 노래는 너무 좋아하지만 요즘은 카세트가 고장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는 그녀의 푸념 섞인 말이 그렇게 솔직순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양은 카세트를 받아들고는 한동안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에게는 살아오는 동안 가장 귀중한 선물이었는지도 모른다.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를 듣다 보면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내다. 노래를 들을 때마다 왜 우리 민족이 둘로 나뉘어야 했는가. 한쪽은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를 듣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또 한쪽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떠나기 전날 공연이 끝나고 호텔 방에서 자축 파티를 하는 자리에서 불현듯 꺼낸 그녀의 말은 일행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떠나는 날 그녀는 울었다. 숙소인 장성 호텔 현관에서 작별을 하고서 스태프들과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다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다시 호텔로 차를 돌려와 공항까지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 김양은 서울올림픽 때는 꼭 불러달라고 신신부탁했고 조용필은 그럼하고 약속을 했다. 서울에 돌아온 후인 8월 13일에도 중국 국영 CCTV 아나운서로 있는 그녀의 오빠가 국제 전화를 해서 잘 도착했습니까? 동생이 올림픽 때 서울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고 전화를 바꿔든 김양은 서울을 꼭 보고 싶다고 울먹였다. 그녀의 눈물은 민족 분단의 아픔이 분명하리라. 북경거주 한국인 성악가 방초선 여사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큰 기쁨이었다. 방 여사는 지난 6월 내한 미스 서울올림픽 선발 대회에 게스트로 참가했고 국립극장 공연을 가진 바 있었다. 그녀도 조용필의 팬이어서 당시 무척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만날 수 있게 됐다며 반가워했다. 8월 6일 공연이 끝나고 중국인 성악가인 남편, 아들, 며느리, 딸과 함께 찾아온 그녀는 서울에 갈 예정이 없느냐는 조용필의 물음에 가고는 싶은데 갈 수가 있을런지 하며 두 손을 꼭 잡았다. 여고 1학년이라는 딸에게는 카세트 테이프, 볼펜을 선물하고 사인을 해줬다. 그 꼬마 가시는 조용필 테이프를 안 가진 것이 없다고 했다. 떠나는 날은 아침부터 비가 계속 내렸다. 큰일을 끝냈을 때의 허탈감, 짧은 기간이었지만 깊은 정을 나는 우리 교포들을 남기고 가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겹쳐 모두들 착잡한 표정들이었다. 당시엔 서울 북경 간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북경공항에서 홍콩행 비행기 좌석에 몸을 파묻은 조용필은 밀려드는 피로감에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의 정겨운 조용필 스토리.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용필 포레버.